안녕하세요. JD 부장구세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파월 빅스텝 발언의 나스닥 2.07% 폭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0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자연구소 투자 현황 및 자산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 체인저 1,2권이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2022년 4월 JD 부자연구소 15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25일부터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온라인 강의만 진행이 되니 오프라인 강의는 계획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15기부터는 강의가 끝나는 달을 하루 잡아서 오프라인 모임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파월 5월 빅스텝 가능성 시사 주가 떨어지고 국제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2.07%, S&P 500 지수는 1.48%, 다우존스 지수는 1.05% 하락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파월 빅스텝 발언에 나스닥 2.07% 폭락. 어제 장이 끝나고 발표한 테슬라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스닥 선물은 1% 넘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넷플릭스의 어닝 쇼크의 영향을 받아 5% 가까이 떨어졌으나 전날 영업이익률이 30%를 달성하는 등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습니다. 따라서 장외에서 5%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는 전혀 반영이 안 된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장이 시작하고 주가는 10% 넘게 올랐으나 결국 줄줄 흘러내려 3%대에서 끝났습니다. 그제 5% 가까이 떨어진 것에 비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테슬라가 떨어졌을까? 다음 주는 FOMC 회의 전이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은 인터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를 비롯한 연준 의원들은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파월까지 매파적인 발언을 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파월이 5월에 50bp 올리는 것은 물론 다음에도 50bp를 올리고 앞으로도 시장 상황 봐가며 더 올릴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시장은 바로 즉각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0.48% 하락으로 버텼지만 메타는 지난 최저점인 187달러를 깨고 내려갔고 로블록스는 36불 깨고 내려갔습니다. 엔비디아는 200달러까지 떨어지며 더 많이 하락했고요. 넷플릭스는 35% 이상 떨어졌지만 어제 3% 넘게 또 빠졌습니다. 성장 빅테크들이 전부 하락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결국 나스닥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겨우 3% 정도에서 마무리된 것이 다행입니다. 장이 안 좋을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파월이 테슬라가 일으킨 장에 제대로 물을 뿌렸습니다. 파월의 발언 후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95%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3% 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며 다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CB도 7월 양적 완화 종료를 하고 금리 인상은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올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파월의 긴축 발언이 더 셌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국은행도 매파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총재도 없는데 금리를 올렸고 총재 지명자도 금리 인상에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오르던 아파트 가격에 제동이 걸렸고 당장 이번 달부터 내야 될 이자부터 가상금리 때문에 치솟고 있습니다. 영끌에서 아파트 산 사람들은 이자 때문에 아마 잠도 못 드는 날이 지속될 것입니다. 연준이 올해 안에 심하면 3%대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한국은행은 최소 4%에서 5%까지 기준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대출 이자는 6%에서 8%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자 내느라 등골이 휘면서 곡소리 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주식 잘못 잡으면 회복 불가합니다. 대응 못해도 회복 불가합니다. 매뉴얼과 같은 매수 매도의 기준이 없고 시장에 휘둘리면 망할 수 있는 장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 공항에서 연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1929년도에 대공황이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왜 공황이 일어났는지 진단을 정확히 해야 하고 어떻게 공황을 극복하는지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공황 당시 연준은 진단과 실천 방안이 없었으며 진단을 잘못해서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잘못된 진단은 무엇이냐? 연준은 당시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유는 주식이 너무 올라서 버블이 터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망할 놈은 더 망하게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판단을 잘못한 것이죠. 더 많은 기업들이 폐업을 했고 실업은 넘쳤으며 대공황은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경제학자가 바로 케인즈입니다. 그의 진단은 총수요 부족입니다.
총수요, 즉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는 것인데요. 이유는 무엇이냐? 산업혁명 이전에는 절약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으로 인해 공산품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공장엔 재고가 쌓였고 그로 인해서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결국 공장에서는 사람을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실업이 폭증했고 실업자가 넘치자 소비할 여력이 없어 다시 소비를 줄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공장에는 재고가 쌓이고 사람을 자르면서 악순환이 순환했습니다. 케인즈는 대공황의 원인을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떨어진 것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수요 부족의 문제를 풀 것이냐? 해답은 GDP에 있습니다. GDP 공식인데요.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정부 지출 플러스 순수출,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죠. 이것이 이제 GDP 공식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공황이 터졌습니다. GDP에서 소비죠, 소비. 소비는 민간은 소비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민간은 심리가 살아나야 하는 것이지 억지로 이제 살아나라고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실업이 만연해 있는데 어떻게 소비를 올립니까? 두 번째 투자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부분이죠. 지금 재고가 쌓여서 처치 곤란인데 이 와중에 공장 지어서 물건 더 많이 뽑아내는 미친 사업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도 일어날 수가 없고 투자도 답은 아닙니다. 다음은 수입인데요. 순수출이죠. 대공황은 왜 대공황이냐?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이 전 세계로 퍼졌으니 대공황입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대공황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까? 유럽에서 식민지가 거의 없었던 독일과 이탈리아는 빚을 탕감하고 수출을 하기 위해 폴란드를 침공했고 일본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중국에 쳐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요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신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시장 확보 전쟁입니다. 그러니 수출이 될 리가 없습니다. 수입도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바로 정부 지출입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정부 지출을 늘려서 적자 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GDP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대공황 때 만들어졌습니다. 쿠츠네츠는 1937년 GNP와 GDP라는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케인즈는 쿠즈네츠의 GDP 공식을 보고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케인즈는 대공황을 넘기려면 소비 심리를 살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공포를 만들고 공포는 불황을 이끕니다. 소비에 대한 공포를 없애려면 안정적인 소득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소득은 저축으로 가고 안정적인 소비가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보면 일시적인 도박으로 번 돈은 쉽게 씁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소득이 저축으로 간다고 안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박으로 쉽게 돈을 쓰는 것은 이미 회사원의 월급과 같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서입니다. 실업자는 도박으로 돈을 벌어도 흥청망청 쓰지 못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안정적인 자산 파이프라인이 없으면 쉽게 쓰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은 재산은 많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서 씁니다. 안정적인 월급과 같은 파이프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독거노인이 죽으면 천장이나 마룻바닥을 꼭 뜯어봅니다. 왜냐하면 살아생전 쓰지 못하고 남은 거액의 외나 뭉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언제 죽을지 몰라서 최소한으로 소비하다가 다 쓰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소득을 만드는 것이 불황을 탈출하는 계기가 됩니다. 안정적인 소득은 바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케인즈의 생각에 동의했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테네시강 댐 건설 등 뉴질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수 있는가? 정부는 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그 돈으로 사회복지에 쓴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부는 돈을 찍어내서 쓰고 인플레이션 조절 등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순서가 반대라는 것이죠. 정부는 돈을 쓰고 세금은 나중에 걷는 것입니다. 세금을 안 걷으면 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휴지 조각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세금은 여러 역할을 합니다. 나쁜 기업과 사람에게 벌금을 때리고 수출을 한 착한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역할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체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부뿐입니다. 그러나 대공황은 전쟁이 일어나서 끝났습니다. 전쟁은 수요의 끝판왕입니다.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소득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집니다. 빈부격차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평화의 시기는 지속적으로 불평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가의 자본의 축적과 임금 노동자의 저축 중 어느 것이 더 부자를 만들까요? 당연히 자본가의 자본 축적이 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추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가는 임금 노동자에게 먹고 남을 정도의 잉여금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실업이 넘치면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따라서 평화의 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부자는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공장 폭격으로 인해 생산시설에 파괴가 일어납니다. 생산시설의 파괴는 자본가를 거지로 만듭니다. 결국 자본가와 임금 노동자 모두 가난해집니다. 따라서 불평등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도 전쟁터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생산시설의 파괴가 없이 더 성장할 수 있었고요. 오히려 전쟁 때문에 더 성공할 수 있었죠. 그러니 미국은 불평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기축통화국의 자리를 빼앗아 옵니다. 미국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현재 미국이 패권국으로 뜬 것은 유럽이 전쟁터가 되어 생산시설의 파괴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케인즈 학파는 대공황 이후 득세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신자유주의가 도래한 후 정부의 역할은 축소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무엇입니까? 공급발 충격입니다. 오일 쇼크로 석유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소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자재 가격이 뛰면서 물가가 뛰는 현상입니다. 게다가 소비도 꺾입니다. 대공황은 수요적 현상이기 때문에 수요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수요를 살리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해야 합니다. 정부의 양적 완화는 실업을 줄이고 소비를 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은 공급적 현상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으면 실업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린다고 투자가 일어나지도 않고 수요가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케인즈 학파의 방법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풀 수 없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오히려 인플레이션만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당시 연준 의장인 폴 볼커가 실업을 포기하고 물가를 우선 잡겠다고 금리를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와 소비가 동시에 위축됩니다. 그러나 물가는 확실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가를 잡는다고 경기 후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잡힌 것은 공급발 원인인 고유가가 제거된 것입니다. 석유 파동이 풀린 것은 1980년대 중반 네덜란드에서 새로운 유전의 발견 등으로 석유 자체의 공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장 점유율 문제로 사우디가 증산에 나서면서 석유 가격이 내려가자 세계는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온 것이 바로 3조 호황입니다. 저물가, 저유가, 저금리. 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학은 케인즈 학파가 물러나고 신자유주의가 도래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의 붕괴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체제가 왔기 때문입니다. 자유무역은 정부의 역할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왜 정부 역할을 축소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선진국은 자유무역을 통해 우수한 선진국의 물건을 후진국에 떠넘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같은 세계 공장을 통해 물건을 아웃소싱하면 글로벌 기업은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흥국의 유치산업 보호입니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떠오른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유무역이 아닌 정부의 보호 아래 수출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와 같은 핵심 산업을 키워야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크다는 얘기죠. 미국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신자유주의를 밀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자유주의는 정부, 특히 신흥국의 정부 역할을 미국이 선진국의 물건을 후진국에 파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전략적으로 자유주의 무역의 시대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케인즈 학파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자유주의 바람을 타고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신자유주의의 대표격인 시카고 학파가 대세가 됩니다. 그러다 신자유주의가 가고 케인즈 학파가 뜬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시장의 실패입니다. 월가는 CDO라는 폭탄을 만들어 미국 시장에 터뜨렸고 결국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는 다시 케인즈의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금융위기의 핵심을 수요의 부족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제한 양적 완화, 제로금리를 통해서 GDP에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정부와 연준의 합작으로 시장을 살려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이냐? 신자유주의 시대인가? 아니면 케인즈 학파의 시대인가? 시장 자유를 외치는 신자유주의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케인즈 학파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중국의 부상입니다. 요즘 보면 신자유주의를 외치며 자유무역, 관세 없는 공정무역을 외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국가 중국입니다. 싼 노동력으로 수출을 통해 세계의 부를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관세를 때리면서 자국 산업 보호하면 오히려 중국이 해외로 수출을 하는데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렇게 자유무역을 하다가는 중국의 GDP 역전이 일어나고 부의 이전으로 중국은 더 부자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신자유주의를 외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돈을 버는 월가와 빅테크 기업들은 중국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부는 리쇼어링 등을 통해 제조업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 삼성전자, TSMC 등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발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뛰어서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공장이 빠져나가는 리쇼어링은 멈췄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처럼 투자와 소비가 줄지 않았기 때문이죠. 미국은 고용률도 역대 최대입니다. 따라서 연준은 금리 정책을 쓰기에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수요도 투자도 살아있고 실업의 위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준은 강력한 금리 정책을 시도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은 투자가 위축되고 꿈만 먹고 사는 성장률을 떨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 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파월 빅스텝 발언에 나스닥 2.07% 폭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